2016년 7월 1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 대외경제성 소속 경제외교관 이현우가 증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엔 반쯤 마신 커피잔, 펼쳐진 무역 서류, 그리고 김정은의 초상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비밀을 쥐고 있는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평양의 당 중앙위원회는 즉각 비상 소집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러시아 전역을 뒤졌습니다. 이현우의 아파트는 샅샅이 수색당했고 그의 동료들은 하나하나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이현우는 어디 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질문은 협박이 되었고 협박은 폭력이 되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러시아 정보기관에 비공식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의 한 아파트 이현우의 아내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3명이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큰아들은 겨우 12살, 작은아들은 8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집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특권층 아파트에서 외곽의 낡은 합숙소로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미국 CIA, 일본 공안조사청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외교관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우는 김정은 정권의 대외 비자금 조성, 제재 우회 경로, 불법 무기 거래의 핵심 고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은 그가 납치됐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망명을 시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의 CCTV가 분석됐고 공항 출입 기록이 추적됐으며 외교통신망이 감청됐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 2016년 7월 18일 새벽 4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3명의 가족. 그는 입국심사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 이현우입니다. 대한민국에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공항은 얼어붙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국정원 요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현우가 사라진 지 나흘 그는 지구 반대편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건넌 것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생명, 충성과 배신, 공포와 자유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그가 뒤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 명예? 충성? 아니면 목숨?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양에선 그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서에서, 사진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왜 사라졌을까요? 무엇이 김정은 정권의 충실한 엘리트를 목숨을 건 탈출로 내몰았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북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단 3일 만에 가족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9년간 침묵을 지켜온 한 남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목숨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의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인민경제대학 입학식 첫날 신입생들이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18살 이현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니, 새겨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출세하려면, 가족을 지키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인민경제대학 북한 최고, 엘리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의 산실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지옥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하는 수령님, 친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를 외칩니다. 세수는 2분, 식사는 10분, 그리고 하루 16시간에 교육이 시작됩니다. 경제학, 무역론, 외국어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재를 우회할 것인가, 어떻게 외화를 벌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당의 자금줄을 유지할 것인가. 이현우는 우수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국제 금융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능력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생활총화 학생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감시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지난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를 닦을 때 불경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이현우는 배웠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동기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실수를, 사소한 불만을, 심지어 농담까지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졸업 후 이현우는 대외경제성에 배치됐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그는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 부서로 들어간 것입니다. 승진은 빨랐습니다. 그는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 협상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제재를 우회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당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32살, 그는 명호라는 비밀 부서로 발탁됐습니다. 김정은과 당 고위층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고 명품을 수입하고 특수 물품을 조달하는 극비 조직. 이곳에서 이현우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 수천만 원짜리 술, 그리고 김정은의 전용차. 나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 이현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일성 초상화 앞에 절할 때, 외국 바이어와 협상할 때, 거액의 외화를 당에 바칠 때 그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체제의 핵심,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마디의 불평, 한순간의 의심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의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오늘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묻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38살 이현우는 러시아 주재 북한 대표부 부대표로 임명됐습니다. 평양을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어두운 하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그 생각을 즉시 지웠습니다. 의심은 곧 배신이었습니다. 배신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는 충성한다. 끝까지 충성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가을 평양 당 중앙위원회 비밀 회의실. 이현우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서류 한 장, 대회 비급,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외 경제성 부상이 들어왔습니다. 동무 최고 존엄께서 직접 지시하신 임무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현우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 최고 사령관, 전용차 반입. 이것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각되면 외교적 파국을 불러올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산더미 같았습니다.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둘째, 모든 대북 거래는 국제금융망에서 실시간 감시됐습니다. 셋째, 벤츠 본사는 북한과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전공법으론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회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단계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수입. 위험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현우는 먼저 모스크바에 러시아 기업인을 접촉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정상적인 무역업자, 실제론 북한과 거래하는 브로커였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한 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북한으로 간다는 걸 알려선 안 됩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오. 걸리면 우리 모두 끝이오. 이현우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미화 50만 달러 성금입니다. 성공하면 2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돈 앞에서 브로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차량 구매는 독일 함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매자는 두바이의 석유, 재벌로 위장됐습니다. 벤츠 본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함부르크 항구에서 선적됐습니다.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토크. 서류상으론 러시아 사업가의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국경까지 국제정보기관의 감시망이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위성이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고 러시아 세관은 북한행 물품을 특별 검사했습니다. 이현우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차량을 분해한 뒤 일반 화물로 위장해 여러 루트로 나눠 반입하는 것. 엔진은 기계 부품으로, 차체는 철강제로, 내부는 가구로 위장됐습니다. 2013년 12월 분해된 차량 부품들이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는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물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 이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화물이 러시아 세관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세관원이 서류를 흘끗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세 번째, 네 번째 화물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화물이 평양에 도착한 순간 이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후 김정은이 새 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누볐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당 간부들은 박수를 쳤고 이현우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조국과 수령을 위한 헌신적 공로 금메달과 함께
거액의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성공이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더 위험한 임무가, 더 불법적인 거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현우는 마이바흐를 타고 가는 김정은의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해선 안 됐습니다. 2014년 봄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 강변의 고급 오피스. 이현우는 넓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북한 경제무역참사부 부대표, 러시아에서 북한에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실세, 그의 책상 위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맥주, 수산물, 광물, 노동자 파견, 이 모든 것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평양으로 흘러갔고 그중 상당 부분이 김정은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현우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에서 정상급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동강 맥주는 이현우의 역작이었습니다. 북한산 맥주를 러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사업, 표면적으론 정상적인 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맥주 한 상자 가격에 부풀려진 마진이 숨어 있었고 그 차액은 비자금이 됐습니다. 연간 수백만 달러의 외화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유통업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마시는 맥주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라는 것을. 이현우는 매달 보고서를 평양에 보냈습니다. 이번 달 외화 획득액 340만 달러. 당은 만족했고 이현우는 더 많은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큰 감시도 받게 됐습니다. 이현우의 생활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일주일에 3번씩 찾는 고급 레스토랑, 러시아 정부 관료들, 기업인들과의 저녁 식사. 그는 북한 외교관이라기보단 러시아 재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엔 대가가 있었습니다. 매주 평양과의 화상회의 외화 획득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저조하다. 당의 질책은 가혹했습니다. 이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표는 매년 높아졌고 제재는 더 강화됐습니다. 그는 더 불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령회사, 위장거래, 뇌물, 심지어 위조 서류까지. 그는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은 노동자 파견이었습니다. 벌목장, 건설 현장, 공장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곳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월급은 명목상 50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는 돈은 5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50달러는 당으로, 이현우의 부서로, 평양으로 송금됐습니다. 연간 수천만 달러의 외화가 이렇게 착취됐습니다. 이현우는 매달 노동자 숙소를 점검했습니다. 좁고 더러운 방에 10명이 함께 잤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고 음식도 형편없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대표 동무,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순 없겠습니까? 이현우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준다면 자신이 평양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아닌 자신을. 어느 날 밤 이현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외화가 흘러간 기록.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김정은의 사치품? 핵무기 개발? 정치범 수용소 운영?
이현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착취한 노동자들의 땀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눈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그것이 북한의 룰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현우는 처음으로 탈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즉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평양엔 가족이 있었고 감시는 24시간이었고 배신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과 독을 동시에 마시며 2015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융 거래 차단, 무역 금지 품목 확대, 인적 왕래 제한 북한의 외화벌이 루트가 하나둘 막혔습니다. 평양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해외 경제 외교관들에게 긴급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외화를 벌어들여라.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현우의 책상 위로 협박성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외화 획득 목표 미달성 시 소환. 조치. 이현우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제재를 뚫지 못하면 평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뻔했습니다. 정치 범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 이현우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제재의 허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유학생 비자. 러시아는 북한 유학생들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하지만 실상은 이현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학생 명목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보내는 건 낮엔 러시아어 학원에 등록하고 밤엔 공장에서 일하는 것. 서류상으론 합법, 실제론 불법 노동. 천재적인 편법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 감아줬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러시아로 입국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장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북한 유학생들. 그들은 한 달에 겨우 $30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당으로 송금됐습니다. 한 명당 월 $500씩 300명이면 월 $15만, 연간 $180만 의 외화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현우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러시아어 학원을 설립해 서류상 정당성을 확보했고 공장주들과 비밀 계약을 맺었으며 러시아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했고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평양은 환호했습니다. 이현우 동무의 창의적 사업 방식을 전국에 확산하라. 그는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성공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이현우가 성공할수록 그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대표부에 파견됐습니다. 표면적으론 업무 지원, 실제론 감시였습니다. 이현우의 모든 통화가 도청됐고 모든 이메일이 검열됐으며 모든 만남이 보고됐습니다. 어느 날 이현우는 사무실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책상 밑에, 전화기 안에,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삶. 한마디 실수가, 한 번의 불평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선 가족 간에도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이현우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2016년 초 유엔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파견, 전면 금지, 금융거래 완전 차단. 이현우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학생 비자 편법도 결국 들통났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여러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평양에서 다시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외화 획득 목표 달성. 방안 즉시 보고하라. 이현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론 불가능했고 불법적으론 위험했습니다. 그는 추궁당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당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동무는 무능한가? 아니면 배신자인가? 이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16년 6월 이현우에게 새로운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무기 부품 밀수 루트 개척. 이것은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닌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루. 이현우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은 그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임무 실패 시 가족 전원 연좌제 적용. 이현우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범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가족과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현우는 네바 강변에 서서 어두운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릴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양엔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2016년 7월 10일 오전 9시 이현우의 사무실로 긴급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평양 대외경제성 인사국 제목. 즉시 복귀 명령. 이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팩스를 읽는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이현우 동무는 7일 이내 평양으로 복귀하라. 복귀 즉시 당 중앙위원회 조사를 받을 것. 이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조사라는 단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졌습니다. 숙청. 그는 알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왜?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그는 충성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당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답은 팩스 두 번째 장에 있었습니다. 이현우 동무의 숙모 리명희가 종교활동 혐의로 구속됨. 연좌제 적용. 가족 전원 조사 대상. 이현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숙모. 그는 10년 동안 숙모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종교활동 때문에 자신이, 아내가, 아들들이 연좌제로 몰린다? 이것이 북한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고 죄는 대를 이어갔습니다. 이현우는 즉시 평양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불통. 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집에 들이닥쳤을까? 아내와 아들들은 어디 있을까? 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현우는 냉정해지려 애썼습니다.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명령대로 평양으로 복귀한다. 결과 조사, 고문, 처형 혹은 수용소. 둘째, 복귀를 거부하고 러시아에 남는다. 결과 평양의 가족이 즉시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진다. 셋째, 망명을 시도한다. 결과 북한의 추적, 가족의 희생, 그리고 성공 확률 제로에 가까운 도주. 모든 선택지가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현우는 머리를 싸매고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9살 북한 엘리트 외교관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전화. 아내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이부가 왔어요. 집을 수색하고 갔어요. 당신이 7일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를 데려간대요. 이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큰애가 계속 묻더라고요. 아빠 왜 안 오냐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이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현우는 미친 듯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평양에서 빼낼 방법. 불가능했습니다. 평양은 철저히 통제됐고 이동은 허가제였으며 보이부의 감시는 24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차남 민수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형 병원. 만약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어 특수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외 의료 지원 명목으로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현우는 평양의 병원에 뇌물을 보냈습니다.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민수의 상태를 악화된 것으로 진단해달라. 해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서류를 작성해달라.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들키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성공하면 2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7일. 이현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양의 의사가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민수는 희귀병 환자가 됐고 러시아에서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현우는 대외 경제성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가족의 임시 출국을 허가해달라. 평양은 거부했습니다. 복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가족 출국은 불가. 이현우는 다시 뇌물을 썼습니다. 당 간부에게, 대외 경제성 관료에게, 보이부 책임자에게 그가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72시간 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의료 목적 임시 출국 3일 승인. 이현우 일가 4명. 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 7월 14일 이현우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에 서류를 태웠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으며 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라는 것을. 평양으로 돌아가면 죽고 도망치면 배신자가 되는 것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우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10년간 일했던 곳, 권력과 돈을 맛봤던 곳, 하지만 동시에 공포와 착취를 경험했던 곳.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평양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이현우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2016년 7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이현우는 입국장에서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2 아들. 그들이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이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수척했고 큰아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작은아들 민수는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이현우는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못 갑니다. 아내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아내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2 아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공항 한쪽 구석 한 가족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출국 허가는 3일. 72시간 후
평양은 이현우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북한의 모든 정보망이 가동될 것입니다. 이현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2시간. 이 시간 안에 러시아를 벗어나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이미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신분을 위장한다. 둘째, 추적을 따돌린다. 셋째, 가장 빠른 루트로 탈출한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차로 향했습니다. 이현우는 1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 중엔 러시아 마피아와 연결된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위조 여권 4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미쳤소? 그건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데 10만 달러를 줄 테니 6시간 안에 만들어 주시오. 돈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6시간 후 이현우 가족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현우는 한국계 러시아인 사업가, 아내는 중국계, 아들들은 혼혈 학생이 됐습니다. 여권은 조잡했지만 급한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이현우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도청되고 차량엔 GPS가 달려 있었으며 집은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휴대폰은 강에 던졌고 차는 교회에 방치했으며 집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로커가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낡은 아파트, 난방도 안 되는 추운 방. 가족은 떨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이현우는 창문 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혹시 보이부 요원이 추적해 오진 않을까? 혹시 러시아 경찰이 검문하진 않을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현우 가족은 움직였습니다. 목적지는 핀란드 국경, 가장 가까운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핀란드 국경은 엄격했고 위조 여권으론 통과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현우는 또 뇌물을 썼습니다. 국경 검문소의 러시아 관료에게 5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한국계 사업가 일가입니다. 급한 사업 때문에 핀란드로 가야 합니다. 관료는 여권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이현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들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 소리, 통과. 이현우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17일 오후 평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 가족이 러시아에 도착한 지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귀 명령 시한도 만료됐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이현우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사무실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위부는 즉시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현우 일가, 탈북시도 의심, 즉각 체포하라. 러시아 정보기관에 협조 요청이 들어갔고 공항과 기차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현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지금 러시아 전역에 수배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가족과 함께 핀란드 헬싱키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잡히지 말게 해주세요. 헬싱키 도착. 이현우는 택시를 타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요원? 아니면 러시아 정보원? 이현우는 소리쳤습니다. 뛰어. 가족이 대사관 정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저는 북한 외교관 이현우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경비원은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선 검은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이현우는 절규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받아주세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빨리. 이현우 가족은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의 남자들은 멈춰 섰습니다. 대사관 안은 대한민국 영토. 더 이상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현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살았다. 가족이 살았다. 2016년 7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이현우 가족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첫 순간은 환희가 아닌 공포였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그들을 둘러쌌고 경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북한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가족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지쳐 있었고 아들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 이현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이현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바꿨고 얼굴을 숨겼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부는 그의 존재를 비밀로 했습니다. 북한이 알면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도시, 평범한 직장, 눈에 띄지 않는 삶. 하지만 그의 마음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사람들,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을 동료들, 러시아에서 착취당한 노동자들. 그는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보위부가 집에 들이닥치는 꿈, 가족이 끌려가는 꿈, 자신이 다시 평양으로 송환되는 꿈.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깼고 아내가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안전해요. 하지만 이현우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없다는 것을. 2025년 가을, 이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고.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북한 정권의 실체를, 김정은의 비자금 메커니즘을, 제재를 우회하는 치밀한 시스템을, 해외에서 착취당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는 연락했습니다. 언론에, 정부에, 인권단체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처음엔 거부당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북한이 보복할 겁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고집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실루엣 처리, 목소리 변조, 가명 사용. 모든 안전장치를 갖췄지만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현우.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북한 대외경제성 소속 경제외교관이었습니다. 10년간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국제제재를 우회하는지, 어떻게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지, 어떻게 해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김정은 전용차 밀수입 작전, 유학생 비자를 이용한 노동자 파견 편법,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뇌물로 움직이는 러시아 관료들.
한 달에 30달러만 받는 북한 노동자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아무리 강화해도 그들은 새로운 우회로를 찾을 겁니다. 저처럼요. 그들은 자국민을 팔아서라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체제를 유지할 겁니다. 국제사회는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제재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착취당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21세기의 노예들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터뷰 말미 이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양에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제 부모님, 형제들, 동료들. 그들은 제 때문에 고통받았을 겁니다. 연자제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괜찮았을까?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남았어도 우리 모두 죽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루엣 뒤로 보이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자유는 무겁습니다. 이현우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가벼운 줄 압니다. 편안한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유는 책임입니다. 선택의 무게입니다. 저는 매일 선택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에선 선택이 없었습니다. 당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인간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 그게 자유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보복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이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특히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 당신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존엄한 인간입니다. 탈출할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두렵겠지만 가능합니다. 저처럼 가족과 함께 탈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은 당신을 받아줄 겁니다. 자유세계는 당신을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증언하는 겁니다.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후 이현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평범한 저녁 식사,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와 밥. 큰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민수는 다리가 완전히 나아 축구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인터뷰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이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할 말은 다 했어. 가족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평범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이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두려움 없이 웃는 것, 내일을 꿈꾸는 것.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이런 노을이 자유롭게 질 날이 올까?
그는 믿었습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까지 자신은 계속 증언할 것이라고. 평양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아직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은 이현우의 목소리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